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동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주제가 좀 심각하네요. 네. 세계적 전쟁 위기, 네. 제3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다고요? 아니요, 3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 세계적 전쟁 위기란 것은? 아니, 이제 어쨌든 우크라이나 현재 전쟁이 예, 확전 위기가 있다는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구나.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의 패배가 이제 확정이 된 조건 하에서 네. 지금 병력, 그다음에 탄약, 그다음에 무장력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패배가 확정적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안 하지만 이미 한국의 언론들이 좋아하는 네. 영국의 BBC, 텔레그래프, 또 미국의 폴리티코 이런 데서는 다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서방 언론에서는 서방 언론에서 물론 뭐 매일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건 아니지만 드디어 실토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실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텔레그래프는 지난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병력, 탄약이 절대 부족해서 반격은 실패했다. 승리는 푸틴에게 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그렇죠. 확실하다는 거죠. 거죠. 폴리티코에서도 미국의 폴리티코에서 비슷한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은 실패했다. 그리고 실제 패배할 수 있다.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 보도가 됐죠. 러시아하고의 그런 무력 대결이 펼쳐졌을 때 그때 우크라이나가 정규 병력 20만, 예비군 100만 이렇게 해서 유럽 최대의 병력이다라고 자랑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온 그 통계로는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모사드의 추정은 43만 명. 모사드 추정사 43명. 또 어떤 쪽 얼마 전에 보도에서는 50만 명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 그 우크라이나 쪽 병력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 부상자를 합치면 부상자는 곱하기 보통 3 하거든요. 그럼 뭐 120만, 그다음에 150만 이런 정도의 부상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뭐야 지금 아까 120만이라고 그랬는데요. 100만. 아까 저기 예비군 100만, 정규군 그렇죠. 120만. 네. 이 120만 예비군을 포함한 120만 명이 다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없네요, 병력이. 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길거리에서 노인네들 또 나이 든 사람들 강제로 붙잡아다가 전선에 넣거나 심지어 여자들을 갖다가 무장시켜서 전선에 넣는다는 등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젤렌스키가 아주 지금 이번에도 젤렌스키가 그저께 9월 11일인가요? 그 서방에 대고 막 뭐라고 투덜투덜 됐죠. 뭐 달라 그랬죠. 9월 초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블링컨, 그다음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그다음에 독일의 베어복 외무장관 이 세 명이 연달아 하루 이틀 간격으로 9월 초에 연달아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왜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미국 애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통제를 강화하겠다. 전선에서 통제를. 이게 하도 부패가 심해가지고 돈 보내주면 뒤로 빼돌려 먹고 해먹는다. 젤렌스키도 먹고 그 밑에 놈들 또 아니 근데 지금 전쟁이 지게 생겼는데 뭐 그런 걸 하는. 아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그 에이테킴스라든지 첨단 무기. 그러니까 첨단 무기가 미사일이죠. 미사일 첨단 무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미사일을 보강해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더 중무기죠, 중무기. 좀 더 치명적인 무기를. 첨단 아니지만 좀 센 무기, 미사일 주겠다. 에이테킴스, 그다음에 스톰 섀도우 이런 것들, 독일의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 의미 없다. 전황을 못 바꿀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정전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정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또 미국의 입장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최선으로 이 전쟁을 끝내는 방안은 한반도식 분할 방안입니다. 땅 주고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데 주고 나머지 휴전선. 그렇죠. 휴전선 긋고 다시 재기를 도모하는 시간을 벌자.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시켜주겠다라고 한 것이 지난 8월 달에 나온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의 비서실장이 언론에 흘린 내용이죠. 젤렌스키가 발끈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나는 못한다. 우리 땅은 그냥 절대 양보 못한다. 이 젤렌스키 이승만 닮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거 떠본 겁니다. 안 될지 뻔히 알고 나토에도 가입을 못 시켜요.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미국이 러시아가 그냥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목표가 비나치와 비군사화 이게 기본적인 목표인데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게 러시아 요구인데 나토에 가입시켜주면 전쟁 계속하겠다는 얘기니까 나토에도 가입을 못 시킵니다. 결국은 떠보는 건데요. 어쨌든 걔네들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끝내는데 패배를 인정하고 전쟁을 끝내게 되면 그러면 바이든 정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권이 우르르 무너지고 그렇죠. 선거에서 지고 당연히 대선에서 무조건 지죠. 대선에 무조건 지고 나토는 해체됩니다. 사실상 나토는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러시아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또 젤렌스키를 압박을 해서 제안을 하고 받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다 이긴 마당에 그런 거를 뭐 지금 다시 한반도식 분할을 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받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보다 더 고도의 무기를 제공을 해서 러시아를 압박을 해서 러시아로 하여금 어떻게든 휴전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안 통하니까.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해왔냐면 폴란드를 무장시켜 왔습니다. 계속.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한 옛날 연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무장을 시켜서 그래서 어쨌든 폴란드가 자칫 이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폴란드하고 한국이 작년에 이미 20조 원 물량의 자주포니 또는 무슨 K2 전차니 뭐 전투기니 이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현지 생산까지 폴란드에 공장을 지어서 한국제 무기들을 생산하는 것까지도 지금 합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했다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K 방산이 뭐 어쩌고 하면서 또 언론에 쏟아냈죠. 아무튼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2025년까지 유럽 최강의 군대가 되겠다라고 또 코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경에 있는 벨라루시하고 상당히 긴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리투아니아하고 연합군을 지금 연합부대를 편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빅토르 저 누굽니까 헝가리 총리 오르반 오르반 총리가 얼마 전에 만약에 서방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여하게 되면 그거는 곧바로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이제 나오네 세계대전. 그렇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핵전쟁의 위험성이 문 앞에서 녹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죠. 만약에 이게 세계대전화 되면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요. 현재 F-16을 준다는 거잖아요. F-16을 지금 제공하겠다는 건데 연말께 F-16이 핵전투기예요. 그렇죠. 그 전술핵무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네덜란드하고 덴마크가 주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F-16을 만약에 제공하면은 그때는 러시아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F-16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핵전쟁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죠. 전술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그 에이테킴슨이 뭐 스톰 섀도우니 F-16이니 등등의 여러의 그런 그 치명적인 살상 무기들이 계속 들어가고 이미 지금 열화우라늄탄을 이미 공급을 해가지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고 있고 미국 애들이 그 옛날 그 구닥다리지만 상당한 치명력이 있는 더티밤을 제공을 했잖아요.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패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돼. 끌고 나가는데 병력이 없어.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병력이 없으니까 천사남의 나라 병력을 땡겨와야 돼. 이게 가까이 있는 데가 누구예요? 폴란드죠.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한미일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지금
이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이고, 뭐 더 나아가서 뭐 만약에 이게 또 군 파병 옛날 이라크 전쟁처럼 한국군 파병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세계대전 양상에 뛸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일단 폴란드도 나토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토 규약 제5조에 의해서, 나토 협약 5조에 의해서,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다른 나라가 다, 참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격의 명분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정세 분석가 바실리에프인가요? 그 양반이 얼마 전에 러시아 TV에 나와서 한국의 유튜브가 그걸 한 분이 공개를 했는데, 옛날에 통킹만처럼, 폴란드에다가 미사일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러시아가 쐈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미국은 전쟁을 지금 이 상태로 끝낼 수가 없다. 너무 쪽팔리다. 쪽팔 정도? 우리는 이제 완전히 폭망하는 거니까. 폭망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확전의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과 무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이라서 어쨌든 뭐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이미 작년에 유럽 사령부 제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에다가 미국 애들이 설치했죠. 그래서 항구적으로 아주 설치를 해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또 폴란드에 미사일 기지도 있고 미국에 그래서 이 전쟁을 그냥 이 상태로 패배한 상태로 끝내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라도 최근에 북러가 군사협력 합의서에 7.27 때 사인했다고 하잖아요. 7.27 때 합의하고 이번에 정상회담까지 한 걸 보면 이런 어떤 전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얘기를 했겠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기 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파병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국군을. 그러면 러시아랑 직접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뭐 미친 짓이지. 근데 성렬이는 할 것 같던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걱정이네요. 이번에 어디 가서도 또 러시아만 혼내고 그랬잖아요. 이 주의식 가가지고 러시아도 혼내고 중국도 혼내고. 아시아 완전 미국이야 자기가. 미국 바이든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요새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국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북에서도 러시아랑 이번에 협상을 한 게 있을 테니 당연히 한반도에서 또 뭔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여기다가 파병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완전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 파병했던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죠. 전투병이 나가는 거라서 이건 완전히 뭐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 게다가 이라크하고 북은 동맹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과로는 전략적 협동, 한 전호안의 성격,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지금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무기, 살상 무기는 보내는 거는 계속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기정사실. 거의 지금 보도가 북러 간의 무기 거래를 명분으로 지금 왜 우크라이나하고 한국하고 아무런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뭐 어쨌든 무기를 보내겠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어쨌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패권을 다시금 되살려보려고 러시아 한번 쓰러뜨려서 작살내서 러시아를 먹어서 다시 경제 위기도 좀 해결하고 이러려고 우크라이나전을 도발한 건데 사실은요. 자기들 발목을 잡아서 오히려 패권이 추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봐야 그리고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특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지니까 전쟁 패배하면 지금 뭐 미국 내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만요. 바이든으로는 트럼프 못 이긴다. 교체해야 된다. 후보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후보 대체 인물이 누가 있나? 근데 바이든 그때까지 살 수 있어요? 모르죠, 그거야.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나이고, 뭐 기억력도 80이라고 해서 뭐 나이가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치매 증상이 있죠. 어쨌든 좀 아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중반기까지, 요 기간까지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그대로 정치의 상태에 있어도 안 되겠구만요.
내게 된 대선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끌 수 있으면 최대한 끌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질질 끌어서 이 상태로 교착돼서 맞지 않는 그 상태 계속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지. 러시아가 깨진다, 러시아가 탄약이 부족하다, 러시아가 포탄이 부족하다.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트럼프가 아니 이제 트럼프가 그걸 가만히 가짜뉴스에 당하냐고 얘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쨌든 뭐 물론 나와서 야 바이든 너 개뻥 치고 있지. 그렇지. 너 우크라이나에서 죽 쓰고 있잖아. 그렇지. 다 죽었잖아. 트럼프가 그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이 다음 대선 전까지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절박하다? 이게 절박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쨌든 계속 끌고 간다. 그렇게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올 가을이면 끝나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은 좀 올 가을에 끝내기가 좀 어렵다. 서방이 어쨌든 지금 이번에 특히나 영국 애들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러시아의 핵발전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번에 동방경제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영국의 순핵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자기 정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인지를 뭐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아무튼 뭐 대단히 복잡한 이런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구석에 몰려서 막 칼 휘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아주 걱정입니다. 막 코너에 몰려가지고 막 미친 듯이 칼 휘두르고 오지 마!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걱정이죠, 생각하면. 자, 근데 우리 한반도 얘기를 좀 해봅니다. 이런 것이 한반도와도 긴밀한 관계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이걸 자초했어요, 일단. 그리고 북과로도 지금 엄청난 협력 관계에 들어서면서 이 한반도가 자동으로 개입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는 지금 한반도 자체의 전쟁기가 좀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말이 없어졌어요. 북의 비핵화. 북비핵화로 바뀌었죠. 북의 비핵화란 말로 노골적으로 딱 입장이 정리가 됐고 삼국이 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거 윤석열이 엄청 좋아하더만.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 통일한다.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력 전쟁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무력 흡수 통일. 아니면은 전쟁 안 하고 버티든지. 아니죠. 이 국가로 가든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전쟁을 통해서, 맞습니다. 무력을 통해서 흡수 통일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게 흥분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를 미국이 일본하고 미국 형님이 인정해준 거는 사상 최초다. 그렇지. 막 흥분해서 얘가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완전 즐거워가지고 지금 뿜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은 다 반국가 세력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다 반국가 세력을 몰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윤석열이 이승만이 꿨던 꿈을 꾸고 있다니. 북진 무력 통일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다. 아니 물론 이제 개꿈인데. 그렇지,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미국이 그걸 갖다가 사실은 뭐 허락해 주려고 개꿈이지만 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상 최초로 인정해줬네. 미국과 일본이 뭐 이렇게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되네. 지금 약간 들떠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 거기 가서도 미국 대신에 막 설친 거예요. 그래서 치는 거지. 러시아 주고 막 혼내고. 러시아도 혼내고, 중국도 혼내고. 야,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진짜로. 하여튼 그런 거 보면 한반도 상황에서는 윤석열이가 큰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뭐 지난번에 저도 글도 썼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 한미가 핵 전략 자산을 전개한 훈련이 20번 이상이고 그 다음에 8월 말까지 한 250일 기간 동안 약 한 140일을 한미 연합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훈련을 한 거예요. 매일같이. 거의 절반 이상. 이틀에 한 번 꼴 평균이죠. 이런 식으로 한미 연합훈련 매일 하니까 올해 하반기도 그랬어. 지금부터 연말까지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꼭 UFG다 뭐다 이런 딱 특정한 저것만 정해서 한 게 아니고 계속 분야별로 뭐 해군 뭐 공군 뭐 육군 할 것 없이 그렇게 분야별로 계속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긴장을 계속 끊임없이 지금 올릴 수 있는 이런 얘기죠. 오늘 9월 언제죠? 9월 15일이죠. 9월 15일 날도 지금 저기서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 상륙작전 기념 연합 해군 훈련을 하고 상륙작전 뭐 이렇게 뭐 퍼레이드도 한다면서요. 그리고 이달 26일에는
그 주일 미군까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주일 한국군하고 주한 미군하고 주일 미군까지 들어와서 퍼레이드 한대요. 북벌의 날. 한미일 삼국 동맹. 26일 날. 네, 맞아요. 네. 나왔습니다. 어제 뭐 보도가 나왔던 모양이다.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자위대가 안 들어온 게 진짜 다행이지. 자위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위대가 나중에 내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윤석열이가 지난 그 대선 때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입국 진출 허용 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를 다 지워버려야 돼. 그렇죠. 일본에 저항했던 역사를 지워버리고. 홍범도 장군.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을 나는 날리고. 세상 천지에 내가 공산 뭐 전체주의 어쩌고 할 때 이상하다 했는데 홍범도 장군을 그 빼려고 할 줄에 진짜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국내에서 이 정세 분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흐름 자체를 너무 안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 그냥 국내 상황으로만 자꾸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과거 박정희식 미친놈이라서 뭐 공안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이 큰 흐름 속에서 윤석열이가 미쳐가지고 지금 윤석열이가 미친 건지 미국이 미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미국은 미친 게 아니고 치매고 바이든 치매고 윤석열이 미친 거고 이 둘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려고 이제 뭐 윤석열이겠죠. 미국은 말로만 허락을 해준 거니까. 하여튼 그걸 가지고 흥분하면서 전시체제 지금 만드는 중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의 전시적 흐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갑차를 앞에 세우기도 하고 뭐 무장 경찰대를 뭐 부활한다고 하다가 또 의경 부활한다고 하다가 그건 뭐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군부에서 반대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 군인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의견이 이념 논쟁을 계속 일으키는 것도 그 목적이다. 그렇죠. 내부에서의 반대 세력을 일단 척결하자. 전쟁 준비를 하려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광화문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게 그 이상하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릴 입장이 아닌데 아무튼 그걸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시대 사람이다. 그러니까 빼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 씨가 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걔들은 그러니까 48년 건국 이전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 48년의 이전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8년 이후의 역사만 있는 거고, 거기에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이를 적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대. 뭐 사실 뭐 건국이란 말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식민지가 된 날인데요. 이승만이를 통해서 그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미국의 한 그러니까 친일파의 나라. 미국의 한 주가 되고 싶은 거죠. 사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역사관을 그렇게 가지고 가느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진짜로 할지 안 할지 몰랐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고조시키. 미국도 연합훈련도 매일같이 벌이다시피 하고 계속 북을 자극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물러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막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럼 북은 북도 당연히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강경대응을 한다고 강경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7.27 때 강승남 국방상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언제 누가 어떻게 일으키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핵전쟁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24일인가요? 또 담화를 발표해가지고 그때 그 압도적인 선제 대응, 압도적 대응을 절대로 억척불변으로 하겠다. 억척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정적인 게 지난 8월 말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연합지휘소를 방문해가지고 그 작전 계획을 요해하고 훈련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왔던 표현들이 아주 살벌하죠.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겠다라는 작전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이 표현들이 참.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걸 공개한 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원래 공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작전 계획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 빨리 선택해라. 너희들 진짜 이거 붙을 거냐 아니면 이제 적대 정책 폐기하고 평화롭게 할 거냐 이거를 하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다. 그러게요. 이거 공개한 거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런 남반부 점령을 할 의사가 있다면 공개를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따져보면. 근데 그걸 굳이 공개해서 겁을 줬다는 것은 선택을 하라는 최후 통첩일 수 있다. 그렇죠. 최후 통첩성 경고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지금 또 북러가 갑자기 만났어요. 이 흐름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상당히 올라가죠. 대만보다도 훨씬 높죠. 지금은 그렇죠. 대만보다 훨씬 높고 전쟁이 오히려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는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있고 경제 협력도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만약에 터진다면 지금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 뭐 일단 전쟁 중인 곳은 우크라이나고 차후에 하나가 더 터진다면 한반도에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미국이 그 두 개의 전쟁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미국의 현재의 군사력으로는 두 개의 전쟁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했어요. 일본 있잖아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을 그래서 강화시키려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일본하고 이번에 지난 언제야? 8월 달에 일본의 요시다 시게마루? 라는 그 국방상. 그 국방상이 아니 걔들 뭐라고 하면 통합막노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자유대라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인 셈이죠. 이 사람하고 합참의장 인생입니다. 합참의장인데요. 이 사람이 공개한 게 뭐냐면 미국하고 별도의 핵 협의를 했다. 별도의 핵 합의를 했다. 라고 공개를 했죠.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미 간에 핵 협의를 했는데 핵 협의를 해가지고 확장 억제를 강화시키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본이 또 별도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에게 더 많은 그런 핵과 관련된 그런 뭐 추가적인 정보, 훈련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미일 핵협의 그룹에 그러니까 한미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들어오길 기대했었는데 윤석열이가 그걸 이제 안 한 거죠 이번에. 안 했고 그래서 따로. 그러니까 한일, 한미 그다음에 미일 이런 식으로 핵 그룹을 핵협의를 만들어서 일본에서의 사실상 핵 능력을 높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쉽게 하면 일본을 핵무장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번 핵오염수 문제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일본은 지금 로카쇼무라라고 하는 그런 그 핵 재처리 공장을 이미 2005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준공을 1차 했죠. 그걸 계속 확장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까지 2022년 작년 추산 핵탄두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플루토늄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만이면은 기존의 그 구형 핵을 만들 수 있고요. 이 20개월 이내면은 F-35나 F-16에 올라가는 탑재하는 전폭기용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 2018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미국은, 일본은 이미 핵재 처리 능력, 플루토늄을 또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또 이 오염수들, 핵 폐기물들을, 핵 폐기수를 이번 핵 오염수 방출하는데 섞어서 내보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이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일본의 재무장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일본이 핵무장까지 포함해서 이게 그렇죠. 일본이 2차 대전의 족쇄를 풀어준 겁니다. 2차 대전 패전의 족쇄를 사실상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한 것으로 인해서 그 족쇄를 완전히 풀어줬다 사실상. 그래서 일본이 이제 군사 대국화로 나가는 확실한 길을 걸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문제는 또 일본이 그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사대국화에 야망이 있는 나라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연하죠. 당연히 뭐 될 수만 있다면 핵무장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요. 사실상 뭐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나 다 미국이 묵인해가지고 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도 미국의 우호국가로서 일본의 묵인 하에 사실상 핵을 보유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핵을 만약에 일본이 보유하면 과연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좋지 않은 그렇죠. 소식입니다. 한국은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핵무장에 성공해서 군사강국이 되면 제일 먼저 먹으려고 하는 곳은 한국. 뭐 이미 먹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권은.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브릭스가 원래 이 이름 따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6개국이 더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6개국이 들어가서 브릭스 11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브릭스 11, 브릭스 11이 탄생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요? 이건 뭐
이 6개 나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이디오피아, 아르헨티나, 이래서 이 북아프리카 쪽하고 중동하고 남미 요 6개 나라들이 주요 국가들이 브릭스 11에 합류를 함으로써 사실상 뭐 전 세계 최대의 정치, 경제 연합 체계가 만들어졌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요,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전통적인 친미국가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집트도 사실 그런 얘기죠. 이집트도 그동안 계속 말 잘 듣던 사우디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니 결국 브릭스까지 들어갔네요. 그럼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사우디 완전히 돌아섰고 이에 따라서 아랍에미레이트 돌아섰고 예. 그러니까 이 중동의 왕정 국가들이 거기다가 6개 국가들이 싹 다 좀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고 미국 싫다 이제. 예. 이 북아프리카의 강대국 수에즈 운하를 통제하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통제하면서 사실상 물동량, 물류를 사실상 브릭스가 통제하게 됐다. 수에즈 운하의 엄청난 물량을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가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라인에. 예. 이런 거고 아르헨티나는 자원부국인데 이 아르헨티나가 아주 참 재미로운데 이 아르헨티나 얘기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이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지금 난리죠. 올해 10월에 지금 대선입니다. 근데 지금 1등을 달리는 쪽은 브릭스 탈퇴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2등 하는 데서 지금 브릭스를 옹호하는 쪽인데 얘 아주 흥미로운데 이 아르헨티나 10월 달에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6개는 합쳐지면서 세계 최대의 그 정치 경제 연합이 만들어지게 됐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브릭스가 플러스라고 해서 브릭스 플러스 60개국이 참여하는 6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브릭스 플러스 포맷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의 주권 국가들의 결합체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실조 뭐 역사의 커다란 미 패권질서를 대체하는 정말 다크화 세계 질서의 가장 큰 그 골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태까지 말입니다. 그 국제기구는 다 미국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미국이 지배하고 통제해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브릭스는 미국에 반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고 미국 비판하는 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독자 노선을 걷는 나라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것이다. 주권 국가들의 결집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처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실력 있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그 비동맹 운동이라고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디아스 카넬 그 쿠바 국가평의의장, 이 양반이 브릭스는 새로운 비동맹 운동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새로운 비동맹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비동맹 운동이라는 걸 개념적인 거를 찾아보면요.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주의, 모든 형태 외국 침략, 점령, 지배, 간섭, 패권과 투쟁에서 비동맹 국가들의 독립, 주권, 영토, 통일을,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거에 미국의 공작과 미국의 간섭에 의해서 이게 잘 안 됐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새로운 21세기 비동맹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미국이 이거 방해하려고 애썼을 텐데. 그렇죠. 실패했네요. 이번에도 60개국 이상이 참가를 했죠. 69개국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초청 대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 브릭스에서 볼 때는 식민지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권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옛날에 비동맹도 그래 초대를 못 받고 가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정희가 그렇게 가입하고 싶어 했답니다. 비동맹에. 왜냐면 북이 거기 가입하고 주도를 하니까 약 올라서 자기도 가입하려고 했거든요. 거절. 그러니까 자꾸 심리적인 G8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서방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미국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G20 가가지고 헛소리를 좀 한 건데 이게 자꾸만 서방화 되려고 하는 일본 애들하고 비슷하게. 옛날 일본 놈들처럼. 자, 그런데 이렇게 브릭스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 앞으로 이 브릭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의 경제 패권을 무너뜨리는데 이제 달러를 폐기하는 거죠. 탈달러를 선언했습니다. 달러 지배 체제를 붕괴시킬 수 그렇죠. 그래서 자국화폐 거래를 이번에 원래 공동화폐를 내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는데요. 어쨌든 지금도 공동화폐 새로운 기축통화를 준비하고 있고 그 과도적인 조치로서 자국화폐나 위안화 또는 뭐 루피화를 써라. 또 루브라를 써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 루피아는 어디 겁니까? 인도죠, 인도. 인도가 지금 러시아. 인도 루피아를 딱 인도가 공지했어요. 인도가 무역하려면 인도 루피아를 써라. 그래서 18개 나라가 동의했습니다. 그 중에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전 세계가 탈달러화로 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미 브릭스 11은 국제 원유 수출의 39%, 그다음에 확인된 원유 보유고의 45.9%, 세계 모든 원유 생산의 47.9%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현재 11이 브릭스 11만 막 그렇지, 절반을 거의 통제하는 거지.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뭐 페페 에스코바르 브라질의 유명한 정세 분석가는 베네수엘라, 알제리, 카자흐스탄이 합류한답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아시겠지만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을 갖고 있는 나라죠. 예, 미국 제재 때문에 그게 정유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세 나라가 합류하게 되면 세계 원유와 가스 교역 통로의 90%를 통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미국과 서방이 이제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는 근데 그거 달러 안 써. 거기 석유와 가스 고려하는 달러 안 써. 이러면 달러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이런 상황을 맞이게 됩니다. 이게 내년의 상황이라서 2024년이 달러 사실상 달러 기축체제의 붕괴에 거의 원년 내지 뭐 거의 분기점 뭐 이렇게 내년이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쨌든 딱지치기 하려나? 이게 지금 내부 워낙 많이 돈을 찍어놔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계속 이게 지금 금리를 올리자니 자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다 망해 나가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힘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지금 돌파해 보려고 하는 무력으로서 돌파해 보려고 하는 뭐 이런 걱정도 좀 있죠.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 다 무력을 또 갖추고 있으니까 핵무력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내년도에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 달러 팔아야 됩니까 이제? 당연히 팔아야죠. 그걸 뭐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뭐 어차피 합니까? 전 없어요. 뭘 사놓으셔야 됩니까? 금을 사놓으셔야 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요. 아니 이제 전 루브라 살랍니다. 그래 루브라 사시든지. 돈 한국에 루브라 사기가 어려울걸. 아 그래요? 그럼 루피아. 루피아.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브릭스 11, 브릭스 플러스까지 나오고 있고 또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것도 있죠. 중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가 상하이협력기구도 중국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중로가 주도하는 거지. 우리가 상하이협력기구는 안보기구인데 이 안보기구도 이제 경제 부분까지도 같이 포괄하고 있죠. 브릭스 11은 경제기구라고만 봐야 됩니까? 그렇지 저희 정치적 경향을 거의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동맹 운동이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브릭스와 그다음에 상하이협력기구와 그다음에 러시아가 주도했던 유러시아 경제연합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묶여 있는 이런 나라들을 다 통합하려고 한다. 이 기구들을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이거는 거의 유엔과 맞먹을 정도의 이런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을 대체하려는 흐름이 아니냐. 보세요. 브릭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4개국만 더 첨가해도 세계 원유와 가스의 90% 통제한다면서요. 그럼 한 60개국이 지금 플러스에 들어와 있는데 한 70개국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합치면 70개국이 브릭스로 모여서 뭘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요. 그럼 유엔은 유명무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지금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돼서 유엔의 결정에 다 지금 엉망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지금 유엔을 개혁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반도가 바뀌느냐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나면 국제연맹, 2차 대전 끝나면 국제연합,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또 새로운 국제기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우리는 그런 과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 과정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어쨌든 유엔도 이제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내리막길이고 새로운 기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니까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 서로 좀 잘 이해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윤석열이 그걸 알겠습니까? 또 안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또 자주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